IMF 체제로부터 공식 졸업하는 순간입니다. IMF 빚 195억 달러를 모두 갚은 오늘, 외환 보이고 성장률 등 경제 지표는 살아났고 외국인들도 돌아왔습니다. 2016년 거제. 우리나라 3대 조선소가 있는 곳입니다. 올봄 도시를 덮친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었습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무려 1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남문이에요. 볼 때마다 좀 마음 아파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심정이 되는 게. 조선소에서 18년간 일해온 최인송 씨. 베테랑 용접 기사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매일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는 뭐 사무실에 잠깐 보자 들면 보따리 싸라 그래요. 4월 15일 날짜로 좀 잘렸어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 날짜 잊어먹으면 안 되죠. 깜빡하는 수가 있을런가 몰라도 잊어먹을 수가 없겠죠. 나올 때게 내가 다시 이 회사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실직이라는 자체가 사망 신고 같은 거죠.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최고의 자격증, 현장에서는 최고의 자격증이죠. 기능장 같으면. 이거 확보했을 때가, 이제 퇴직할 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정말 그랬어요. 난 나름 이제 살아남으려고 국가 자격증, 그것도 최고 자격증, 이제 기능장 자격증을 확보를 했는데 나는 안 잘릴 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리니까는 깝깝하더라고요. 실직을 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용접을 아직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용접사로 일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사는 거짓말 아니라 한 일주일만 쉬어도 우리 하는 말로 손이 굳는다 그래요. 내 감을 잃어먹어요. 용접사는 계속 손놀림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손놀림을 못 하니까는 최인송 씨가 거제에 온 건 1998년이었습니다. 서른여섯 살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 진주를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거제도에 온 지는 이제 IMF 시절에 IMF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진주에서 뭔가 자그마한 걸 이제 하다가 그냥 부도 먹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아주 거제도 온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IMF가 거제도에는 아예 없었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제 IMF 탄다고 막 그랬는데 거제도는 IMF를 안 탔었어요. 일도 많고 내만 나름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직원 몇 분이나 두고 계셨어요? 그 당시 뭐 한 30명 정도. 그러다가 뭐 지나간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또 가까스면 아픈 게. 아직도 낮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는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다른 작업복이 여러 개입니다. 폐업, 부도 등으로 무려 8번이나 회사가 바뀌었고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었거든요. 네, 이 아저씨한테도 얘기했어요. 다 잘라도 당신은 안 잘릴 거다. 걱정하지 마. 당신을 자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이 현실로 그게 현실로 다가와 놓으니까 너무 놀랬죠. 남편이 실직하자 당장 생활이 막막합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들어둔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일하면 3개월 급여를 안 주고 그래 놓으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죠. 저기 보험 하나 예약해갖고 한 400만 원 정도. 400 손해보고 400원 건지고 그래서.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야야야야. 드리면 돼요? 실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지만 이젠 받아들여야 합니다. 28일치에 요 43,416원에 28도 피서 요금에 계속 이렇게 산출될 거거든요. 이제 요거 내일 중으로 나갈 거고요. 43,000 아마 될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하루 43,416원. 한 달 1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10만 원이나 적습니다. 지급 기간은 240일.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전에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불안이 느껴집니다. IMF 외환 위기로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젊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다시 실직을 당했습니다. 나름의 대비를 했지만 조선 산업의 불황 앞에 개인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손을 다 거쳐 나간 배인데 저렇게 심장이 우렁차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 심장 소리는 많이 작을까? IMF로부터 20년. 흔히 말하는 정규직, 안정된 직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 전원도 안 좋아. 그 펑션을 빼보면은 펑션 빼자마자 한 대기업의 서비스 센터 직원들. 전원만 안 꺼져. 제품의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누르니까. 아, 그래요? 서비스 횟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몇 번 했는데? 그래요? 응. 저기 40번. 아이씨. 엄청 했네? 야, 나는 됐어. 나는 56번 했어. 많이. 예. 난 35번. 큰일 났다. 손가락 빠져야겠다. 그 접수된 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요. 사실 오면은 이게 접수가 언제쯤 접수가 될지 그냥 하염없이 하루 종일 또 오늘 또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 마음으로 와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다 2003년부터 서비스 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접수를 받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합니다. 처리하는 건수에 따라 월급을 받다 보니
수입이 안정적이질 않습니다. 아까 또 기사분이 살짝 저한테 기뜸하는데 막 그만둔다고 아까 아침에 바로 말을 하는데 또 울컥하네 또. 회사가 사회가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 같은데 동료 기사들이 자주 그만두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일이 있었는가 보네요. 조금. 그래서 조금 월급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160, 120, 140, 130 이렇게 받았습니다. 150. 한 달 140~150만 원으로는 네 가족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액수입니다. 중학생 남매 둘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죠.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2개씩이나 만들었는데 그게 또 꽉 차니까 이제 어떻게 대출을 또 해야죠. 집 담보로 집 대출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연금이나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그럼 노후에 대한 어떤 보장성도 없어져요. 생각하면 없어져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도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접수 하나 됐네요. 네, 하나 들어왔어요. 가뭄에 콩나드 들어와요. 가뭄에 콩나드. 그 좋으신가 봐요, 접수 들어오셔서. 네. 요즘 들어 특히 접수 건수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번 달에도 150만 원을 넘기기 힘들겠다 싶습니다. 꺼지면 이런 소리가 나요? 멜로디가? 꺼지고 켜지고 멜로디. 멜로디까지는 안 났던 거. 안 났었어요? 예. 1996년 대기업 대리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그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만 최선을 다하면 임금이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열심인 줄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한 거에 대한 그 답이 지금 상황인 건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것밖에 느끼지가 않네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일한 지 13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렇게 갈라놨을까? 똑같은 노동자인데 똑같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입장인데 그 비정규직이면 1차적으로 임금이 적잖아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걸 남들이 저를 알 때 좀 모르게 지금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정규직 창피해요. 그런 느낌이 팍 들어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고 평균 월급은 149만 4천 원입니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너무 큰 욕심인 걸까요? 내 자식은 저보다도 더 못 살지 않을까라는 그냥 불안밖에 없고 그때는 불안이 확 느끼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나. 가장인데 잘못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임금이 깎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계층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버팀목이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실직이나 임금의 감소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김태경. 지난 5월 12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태명의 행복인데 행복아라고 불러주니까 그때 잠깐 눈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때는 좀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제 아빠가 됐구나. 이제 쟤도 이제 아빠가 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오셨을까. 아버지는 청주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늘 가게를 열 준비를 하십니다.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처음엔 가족 모두가 걱정이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버지를 떠올리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뭐 용돈을 받을 때는 헌지폐가 아니고 새지폐를 받았었고 기사분이 계셨었어요. 뭐 일이 있으면은 일단 아버님이 운전을 하기보다는 뭐 기사님께서 오셔갖고 저희를 막 데려다주고 뭐 데리러도 오시고 이러시니까 그때가 좀 약간 어린 나이에도 약간 좀 많이 놀랐었었죠 그때는.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려와 달리 6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젠 주변에 소문도 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려면 집보다는 가게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어서 와. 좋았어요. 아이고. 어디로 왔어? 뭐 어떻게 와요? 아이고 아버지 보러 왔지. 그래요? 야. 이게 비가 오고 그래서 마침 잘 왔대. 잠깐 있어, 잠깐만. 아들이 오자 닭꼬치부터 준비합니다. 이제 다 편하게 창의 씨는 아직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낯섭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냄새 좋네요 아주. 창의 씨가 고등학교 때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40살에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은행 통폐합 때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알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어깨는 축 처지시고 얼굴에 생기는 없으시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얼굴이신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15평 작은 월세 가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창의 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사업부도, 택시기사, 플라스틱 공장 일까지 온갖 고생 끝에야 아버지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실직 후 하는 일마다 안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해 계셨고 무기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꼬치집을 하겠다 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에 양복 입고 꼬치집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점장 그 저기를 버리지를 못하고 양복 입고 하니 얼마나 남들이 봐도 무섭게 보일 것을. 딱 보면 손님 없고 막 그러면 그냥 얼른 문 닫고 들어올 것 같은데 끝까지 11시까지 있다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그때도 그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두 아이를 키우는 게 더 급했습니다. 내가 뭐 옛날 지점장 부인이었지 지금 현실은 안 저기 하니까는 그래서 뭐 그냥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빨리 제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진짜 보기도 싫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또 이혼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마저 저 사람을 버리면은 또 어떡하나. 그 미운정인가 봐요. 그게. 그렇죠. 제 역할이 있잖아요. 한참 중요할 때, 뭐 성인이 되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한참 사춘기 넘고 뭐 한참 발랄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을 탁 이제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겉으로 표현은 많이 못했지만 계속 그건 알이. 미안하다. 부모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네가 더 잘 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렇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죄송할 것도 없고 미안해 하실 필요도 없으신데 왜 미안해 하시지? 지금 와서는 이제 느끼시는 게 왜 자꾸 미안해 하실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죠. 대학 등록금은 8학기 모두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힘든데 지금 뭐 가정 집이 힘든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대학을 다녀야 되나. 게다가 이제 국립대도 아니고 제가 나온 데가 이제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등록금도 많이 비싸고 이런데 굳이 내가 여기를 나와서 더 빚을 얹어드리는 게 맞나.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자금 대출은 다 하셨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게 2천, 3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금액, 예, 금액이 좀 소원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복권 같은 거 뭐 크게 당첨 한번 돼서 빚을 얼른 청산하고 싶어요. 그냥. 뭐 하고 싶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빚 청산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다행히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아들 타경이가 태어나고 정말 가장이 됐습니다. 매일 쑥쑥 자라는 아이를 보는 건 기쁘지만 문득문득 불안이 스칩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무래도 이제 그 협력 업체다 보니까 뭐 솔직히 좀 불안한 감은 좀 있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마음 다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흔들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창의 씨는 아빠가 된 행복감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보다도 힘들까 봐요. 그때 세대 되면
더 힘들까봐. 저 지금 느끼는 이거보다 더 힘들어갖고 아예 그냥 뭐 지금은 3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뭐 몇 가지를 더 포기를 할지 불안하죠. 타경이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덜 불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네. 안으로. 가족이 곁에 있어 아버지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짐을 가족에게만 지우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실직했던 사람들에게 참 처절함이죠. 처절함이 좌절감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한테만 너무 미뤘다는 거,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만에 하나 정말 아버님 같은 일을 창희 씨가 가장에게서 당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배움을 제가 이제 받아가고 나도 한번 해보자. 오늘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지금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재를 마칠 때 던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렵네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좀 착하고 정의롭게 살면서도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루어지기가 뭐 쉬운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이제 광주가 될지 뭐 서울이 될지, 서울이라면 더 좋겠지만 뭐 그 이상 뭐 제가 어떤 바라는 건 없어요. 자식에 대한 그 보호막이 되는 그러한 아빠가 됐으면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작고 소박하고 평범한 바람들입니다. 한 가정이 뭐 실격돼가지고 정말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뭐 제가 뭐 바를 수 있는 요구 조건 사항도 그냥 무슨 말로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좌절을 해도 뭐가 있구나, 나한테는 뭐가 있었지, 그냥 그런 뭐 하면서 든든함? 아니 뭐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IMF 외환 위기로 안정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20년간 개인의 스펙, 개인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해결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불안의 행로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개인을 넘어 사회적 버팀목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 앞에 정면으로 마주서야 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우리